반갑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특임교수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조명을 받고 서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자랐던 환경은, 여러분 또래만 할 때의 환경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는 그런 피키한 냄새 속에서 저의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 또는 유튜브를 통해도 전했지만 그때 느꼈던 저의 그 감정이 저의 학창시절의 온전히 각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에 이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그때의 장면을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2, 3학년 시절도 보내셨을 거고 고등학교 시절도 계실 텐데요. 저의 중3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춘기에 감정도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러기도 했지만 사실 평소에는 저는 제가 매우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OTT가 생기기 전이고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그냥 제가 아주 평범한 가정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집이나 더 부잣집에 대한 어떤 비교 표준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이었어요. 그냥 드라마를 켜면 나오는 아주 간단한 일상의 가족들이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끝났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이 가방으로 비를 가려가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집에는 산사태로 인해, 집 앞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의 산사태로 인해 집이 4분의 3이 원래 지하인 공간이었고 4분의 1만 창문이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만 보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부 다 토사로 잠겨서 빗물과 토사로 가득 차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 아빠 모두 일 나가시고 언니들도 다 학교 갔을 때 이래서 아무도 안 다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니까 저 물 빨리 빼가지고 말리면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쓰면 되지, 이렇게 맑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로 제가 부딪혔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이재민 대피소에 갔는데 모 초등학교의 강당이었고 거기에 텐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엄마 아빠와 또 언니들과 같이 그냥 손을 꼭 잡고 우리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 등장해요. 그 집주인의 월세방이었으니까 집주인이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얼마나 놀랐냐,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 집주인분이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재수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한두 달 밀렸을 때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재수없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더니 내 집이 다 망가졌다. 장판, 도배, 전등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정말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뭐 월세를 우리 집이 밀렸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니까 그런 가정의 어떤 경제 형편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건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원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 위기여서 아빠의 월급을 2년을 체불한 채 부도가 났고 저희는 월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들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가 건강한데 돈이야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게 알게 된 아주 끔찍한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미 암 투병 중이시고 그 암을 치료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계신 채 3기까지 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국가의 지원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억 단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고, 그때 제가 정말 세상 앞에 무능한 느낌? 제가 정말 쓸모없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중3 때 들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쑥덕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영이 공부 좀 잘하고 좀 얼굴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중학교 때 볼만했어요. 반반하게 생겼다고 뭐 잘난 척하더니 쟤네 망했다며 쫄딱 망했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 귀 뒤에 들려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날 미워하나? 하늘이 날 버렸나? 세상은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 사춘기의 우울증이 확 밀려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다 놓아버리고 싶다? 도망쳐버리고 싶다? 좀 걱정 없고 고생 없는 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교실에서 국어 시간이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제가 그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배웠던 시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였거든요. 막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풀이 눕는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또 풀이 이제 폭풍우에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힘없이 외부의 이 폭풍우에 의해서 쓰러지는 풀처럼 제가 너무 힘없이 느껴지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교실을 뛰쳐나와서 근처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TV에 그랬거든요. Rest in peace. 누군가 죽었을 때 평안히 잠드소서. 저는 이런 게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고 난 이유를 저는 잘 모르니까 다 내려놓으면 편해질까라는 생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무슨 생각을 했냐? 죽더라도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 하다가 뒷걸음질을 계속 치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간절히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저는 저를 미워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저를 포기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너무 완벽한 삶과 좋은 삶을 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거기 올라간 것이라는 걸. 저는 저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높은 옥상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하던 주어지지 않은 것만 원망하는 이지영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 죽을 각오로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정말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이지영이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이재민 대피소에 갔어야 됐고 저희 집은 돌아갈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배, 장판, 전등까지 다 고쳐주는데 대출을 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친인척들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가지고 겨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 있는 아궁이에 불 때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아봐야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생각했는데 현실이 눈앞에 자꾸 보이고 보일러도 없고 연탄 떼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우울한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생각의 부정적인 회로를 멈추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이만큼씩 40여 권의 책을 빌려서 집에 와서 무작정 읽었습니다. 그땐 유튜브도 없고 TV도 방송사 채널은 한정돼 있고 이래서 그냥 제가 머리에 무엇인가 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찾고 싶어서 이 책, 저 책, 심리학책, 철학책, 과학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체혈 때문에 손가락에 이해도 못하면서 양자역학책도 보고 이해도 못하면서 막 성리학책도 보고 프로이트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 읽었던 그 책 속에서 저를 위로해준 문구를 만나게 돼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했던 문구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유교 사상가 맹자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맹자는 성선설, 역성혁명론 이런 걸로 이제 교과과정에 봤던 학자인데 원서를 읽어보니 그 책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거든 본인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책 속에서 그 문구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어요. 그때 일기도 써놨더라고요. 그 일기장도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처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진 채
성공한 사람보다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험난한 걸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더 빛나고 반짝이는 것처럼 나도 분명히 성공이 예정된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칠 리가 없어. 그때 제가 만든 문구가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 중3에 썼던 문구입니다.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돼서 정상에 가서 소수만 깃발에 꽂으면서 자기가 물리쳤던 그리고 해치웠던 경쟁자들이 패배한 걸 보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인가요? 저희가 중학교 때 생각한 성공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공할 사람은 예정돼 있어서 험난한 환경 속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빛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던 문구입니다. 오늘 제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현재 제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인 울산에 와서 강의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시련의 포장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비단길, 로얄로드만은 아닐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와 원치 않는 좌절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내 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배신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집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체력적인 한계로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위기는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나에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이 겪게 되는 필수적인 좌절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젠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내 점검하는 게 신은 있어. 좀 인간에게 봐야 돼 선물을 이거. 줄 때 포장지에 좀 봐야 싸서 된다고. 준대요. 볼 게 있다고.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를,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를 싸서 준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의 이름은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라고 합니다. 시험을 망쳐서 속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려고 이 포장지를 뜯고 있나. 이걸 뜯고 나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오려고 하나 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 버틸 수 있고 어느 것이든 견딜 수 있는, 꿈을 향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